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에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고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었다며 거부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무총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야권의 반대가 컸는데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사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2요구 대상이 된 법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제2요구를 하게 된 이유도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알려진 대로 쌀 의무 매입과 함께 시장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익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과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 법안도 양곡관리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특위와 상임위가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임시국무회의 종료 직후 곧바로 이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제가 절차까지 마쳤는데요. 국회에서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시즌2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국정 파탄법이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 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입장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아니면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제2요구권 행사 전에도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계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제2요구권 대상 법안들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여당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려서 여야 셈법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여야 전략이 어떤 거죠? 네, 우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피할 수 없다는 압박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제2요구권까지 행사했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명분은 없어지는 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히 고려하는 기류입니다. 국민 여론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우선 오는 31일이 시한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위헌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말라는 건 위헌을 인정하라는 얘기냐고 말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야당의 무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은 내부 사정도 복잡하죠. 네,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주말 사이 고민을 거쳐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조금 전부터 다시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측과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영진 측이 참여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 행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검찰은 이첩할 자료를 정리하며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들께 충격을 준 데 대해선 사과한 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쟁점이 될 사안들에 있어서는 당당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전국 상황 등을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판단했었다면서 헌재 재판이 시작이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견해와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또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서는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여러 준비와 구상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석 변호사와 국내 언론과의 질의응답도 예정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분위기도 알아볼까요? 어제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어제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 혐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주체가 결정이 된 만큼 검찰은 일단 이첩할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던 만큼 많은 수사 자료 그리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인데 이를 어디까지 넘길지 논의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실무 협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팀의 이첩 반대 입장은 명확했고 이를 검찰총장에게도 전달했었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같은 내부 반발을 고려한 듯 어젯밤 검사장들에게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법률과 절차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첩을 결정했다며 이후에 사건들이 모두 검찰로 넘어오면 결국 검찰 특수본이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오늘 2차 출석 요구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 언제쯤이 될까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해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이 2차로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는 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했던 1차 출석 요구는 인편과 우편 모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두세 곳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에 나서고 있다며 기관끼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이 공수처로 모두 이첩되면서 일원화되고 검경사의 윤 대통령 소환 경쟁도 끝났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방안까지 검토할지 주목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라고도 하죠.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또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도 의심받은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군 인사를 미끼로 현직 장교들을 포섭하고 병력 동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부대 HID 운용을 준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에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지시할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비선으로 꼽힌 노 전 사령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졌던 인사들에 대해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도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석에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합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 수신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오늘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 평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새로 추가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번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는 일반적으로 일과 시간 내내 이루어지는데요. 평의 내용 자체는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건을 지금 상황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오늘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이 헌재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방안으로 고심을 하고 있죠. 네,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또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의 효력도 발생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7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급락세로 출발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7원 넘게 오른 1,453원에 개장했는데요. 이 장중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50원 안팎을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앞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했던 코스피도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하락한 2,426.55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1%대로 줄이면서 2,44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 넘게 하락 출발해 현재는 680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화 가치는 물론 우리 증시가 급락 출발한 건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환당국도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준 회의 결과 우리 금융 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 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는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 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 등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전 씨는 정치자금을 받은 이유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정당 후보자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 전 씨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현역 의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건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던 현역 의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기호 의원과 강대식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살펴본 겁니다. 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명시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며 지시의 대상은 윤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관련된 것이라고 딱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2022년 공천 과정의 핵심 관계자들 조사와 함께 황금폰을 열어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 각종 의혹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소송 관련 기록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2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 기록 통지서를 어제 수령했다면서 고의 재판 지연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소송 기록 통지서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등기로 2차례 이 대표 자택으로 보낸 소송 기록의 경우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탄핵을 요구한 국회 측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지난 5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3일 만입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해야 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핵 대상인 검사 측과 달리 국회 측은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변론 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지난 10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미리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소통하고 있다 할까요?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하신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 그리고 전 세계에 타전될 그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내란 이제 합니다라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그만하라고 해서 그게 절차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지 말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겠냐.
또 그날의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이 그리고 경찰에게 시민들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는 뭐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여론전도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제 국내 기자들 예. 이제 입장 표명이 있잖아요. 앞서서 외신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일단 지난번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그 외신들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내신 기자들이 이런 기류로 앞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여준 좀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이제 결국 나중에 헌재 심리에서도 쟁점이 이게 통치행위 여부인가와 두 번째가 뭐냐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거예요. 사안의 중대성. 근데 이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하는 말대로 2시간짜리의 이런 계엄을 할 거였으면은 이렇게 사전에 다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빨리 이렇게 철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력 같은 경우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사용된 거는 이거는 사실 내란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 아마 논지를 외신 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외신 기자들은 또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을 안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먼저 오전에 외신 기자 만나고 오후에 내신 기자 만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제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하나 이제 계속 강조한 거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는데 앞으로 뭐 헌재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뭐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한테 예고하지 않고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할 수 있어요? 국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국회에 바로 계엄하면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그렇게 군인들과 대치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뭐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전에 뭐 박정희 시대라든가 전두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만큼이기 때문에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조금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걱정입니다. 예.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한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대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그다음에 정면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냐면 결국 예. 저는 쟁점이 세 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이 계엄 발동이 국민의 신임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는가. 두 번째가 헌법 수호 과정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세 번째가 그럼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우선할 것인가. 요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아마 계엄군을 국회에 왜 투입했느냐,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결코 쟁점이 한 세네 가지가 될 거라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국민의 신의를 내가 배반한 적이 없고, 두 예. 번째는 헌법 수호 과정에서 국회 요구 바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과연 내가 그러면 이 정도 통치행위를 가지고 나를 파면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혼란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석 변호사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아마 이쯤으로 여기 어간에서 아마 법리 논쟁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후속 조치가 정말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했는가,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고 사실 해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적 다툼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또 실시간 중계로 사실 국회 상황을 다 봤잖아요. 예. 봤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수세적인 것 그냥 방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펼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예. 그렇게 포기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다투어서 국가가 얼마나 불안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자신이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지만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1,450원이 넘어갔는데요. 이게 더 넘어가면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탄핵 심판 시간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울 수도 있죠. 본인이 해온 게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불안감,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행동인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던 측면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딴 담화까지 이제 계속 발표하고,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또 적극적으로 만나서 입장을 또 해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좀 지지층 결집을 아직까지 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지층 결집보다는 예. 대통령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충분한 뭐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은 예. 실제로 탄핵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과 이런 쪽에서는 야권 쪽에서는 아예 내란죄라고 확정을 하고 지금 프레이밍을 해요. 그래서 어제 권성동 그 권한대행이 내란죄라고 확정하지 마라. 모든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우리가 확정범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은 내란죄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헌재 심리를 진행하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 측면에서도 정말 그 다른 직권 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형사법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고 규정 짓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파면을 기정사실하는 거는, 이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대의 공격이 도를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탄핵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대통령을 떠나서라도 법적 그 권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 대한 방어권과 정치적 논리를 행사하는 걸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어제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가 이제 조율을 해서 공수처로 넘어갔고, 공수처에서 이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나올까요? 일단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좀 뭔가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네. 나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버티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어차피 탄핵될 거라고 한다면 시간 끌기가 더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공수처에다 이 수사 권한을 넘긴 게 오히려 좀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협의가 됐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친정인 검찰보다 공수처를 더 믿지 않느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욕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내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봐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이라고 한 것들이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처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죽은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빨리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장과 약속도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대검 차장을 보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민주당도 공수처로 빨리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이 죽을 권력에 대해서 더 강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 가서 저는 시간 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그건 추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경호처가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경호처는 끝까지 군사 비밀 공간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 이건 협조해야 된다. 예. 이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석동현 변호사에게도 이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그것도 법적인 그 권리긴 하는데 예. 과연 발동하겠느냐, 그러니까 실효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의 예.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가처분 신청도 또 헌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예. 아니 이거 뭐 가처분 신청보다는 빨리 본안 심리를 빨리 해서 결론 예. 내리기 낫다. 예. 굳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뭐 충분히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선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6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급한 문제지 예. 가처분을 둔다고 해도 또 가처분 심리 또한 6인 체제에서 해야 되고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설령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적법한 권리 행사지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저는 사용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간 끌기로 규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 난망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헌재 심리의 그 속도라는 측면에서 제 속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가처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뭐 예스다 노다 오늘 답변을 피한 상황이기 NCND 때문에 죠. 시인도 부인도, NCND.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뭐 앞으로 네.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HID, 이른바 뭐 돼지 부대라고 불렸다는 이 HID의 임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더 나아가서 예. HID 부대에는 계엄 발령이 되면서 요인 암살을 실행을 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있어요. 정말요? 네네. 왜냐하면 예. 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국지전 유도를 했는데요. 그 속에 이제 요인 암살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예. 그 사람들에게 이주치 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노상원의 영장에도 이제 그렇게 기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 맞아요. 이와 관련한 사전 계획 정황이. 예. 네. 성관이 가서 뭐 하느냐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성관이에 가서 성관이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데리고 오라 해서 무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질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에서 만났는지도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그 공작할 때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서 얘기를 해야 도감청에 자기들이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붐비고 하니까 거기서 누군가 도감청을 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 때문에 작전을 할 때 그런 데서 주로 많이 한다 그러고. 네, 그날 북파 공작부대 HID 요원들은 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이제 본인들이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수사 결과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이럴 건데 예. 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 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다른 데로 피신해라. 이거 자체는 군 고위 관계자일 건데 결국 한동훈 대표도 그때는 안 믿고 국회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 체포자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이건 뭐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되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워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요청했다. 예.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것들은 결국 국지전이 유발되고 전쟁으로까지 퍼질 수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마저도 만약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뭐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는 정도 수준의 계획을 짰던 분들인데 한동훈 정도 체포해가지고 비원 벙커에 가둔다? 이재명 대표 가둔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심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프레임의 어떤 거에 꼬여서 그냥 뭐 진짜 부정선거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사람들을 비원 벙커에 가둔다. 왜 가두겠어요? 정말 뭐 고문이라도 해서 뭔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이 안 되는 정도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현실로 확인이 된다면 뭐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대통령이. 예.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복면을 씌워서 벙커로 데려와라. 이게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계엄 선포의 목적성이 선관위 쪽에 더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실 국회보다 더 빨리 갔고 선관위에 그다음에 더 많은 병력이 갔는데 어쨌든 근데 가져 나와서 또 온 건 사진 몇 장밖에 찍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선관위 입장에서도 뭐 나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 국회보다 뭐 비중을 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들 핵심 실무자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뭐 손발 묶어서 비원 뭐 벙커로 데리고 가라. 이 얘기는 뭐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조금 경계해야 될 거는 지금 사실 수사도 진행 중이고 여론도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말하자면 자극적인 용어들, 선정적인 용어들로 조금 사람의 그 관심을 더 끌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결국 그런 식의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가 실제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이 팩트 체크해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당에 공식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육군대장 출신의 의원이고 법무장관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민들이 이런 메신저들의 말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나중에 이렇게 주장해놨는데 사실 또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제보라고 표현을 해도 조금 그런 표현에 대한 수위를 자제하고 얘기를 해야 이게 수사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밝혀질 때 충격이 좀 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마치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들로 포장하는 건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 주장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중에는 좀 허위 주장 같다. 이렇게 이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뭐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내야 저희가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고 햄버거집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요. 도청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그 국민들이라든가 청년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했거든요. 도대체 햄버거집에서 저런 내란죄를 할 수 있나? 내란죄를 모의할 수 있나? 그러면서 뭐 내란버거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김병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도감청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끄러운 곳 그런 장소에서 해야지 도감청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밀폐된 장소에서 하면 오히려 이런 내란 모의한 정황들이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선관위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까지도 보면 서버를 뜯어와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을 발동했는데 이 계엄이 유지되어야지만이
계엄 통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을 체포에다가 비원 벙커에 넣어놓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계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선관위 위원들과 그리고 이 서버를 뜯어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자신들이 확실히 밝힌 다음에 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몸통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엄 사태를 겪고 당에서 거의 뭐 쫓겨나게 된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혼자 국내 여행을 좀 다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른바 뭐 민심 투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확히 예측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 각급 단위의 이제 아주 민초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아마 할 거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해서 사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대로 가는 것은, 왜냐하면 민심 대장정이라고 과거에도 이제 약간 휴지기를 갖는 정치인들이 이 하는 건 그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이것도 여의도 문법 아닌가요? 이게 여의도 문법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어서 정치에는 압축 성장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굉장히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정말 여러 사람과 함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사실 어찌 보면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커리어만 좋다고 이게 금방 정치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화려하고 엘리트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아주 고도로 분출되는 그런 갈등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고, 본인이 정말 즉자적 대응을 자꾸 함으로써 오히려 조금 호흡이 긴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실수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전략적 휴지기를 갖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잊혀질 때는 제대로 잊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타날 때 다시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고 콜업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또 너무 잊혀질까봐 불안감이 또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정치 시계가 지금 대선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활주로가 길지 짧을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때 속도는 활주로가 길 때와 짧을 때를 다 상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심한 게 아니라 일단은 본인이 왜 자기가 여기에 정치 실패를 했는지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 나중에 복귀하고 안 하고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하고 발언 물러났지만 2달 만에 복귀할지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란 오히려 민심의 아주 유동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한번 전략적인 좀 사고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 활주로의 길이는 알 수가 없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상호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자폭한 게 아니고 장렬하게 한동훈 대표까지 끌어안고 술탄을 터뜨렸다. 끌어안고 자폭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자가 한동훈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그러나 대선에 도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전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정치권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당에서 지금 기회를 줄까요? 이렇게 축출해버렸는데 주류가? 경선의 기회까지 막지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되게 이런 큰 난리를 겪으면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도전을 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뭐 합니까? 본인도 국내 여행 다니면서 이 고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올 것 같아요. 뭐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건데, 문제는 좀 잊혀질 시간도 필요하고 자신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급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성격도 급하고. 활주로가 짧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짧죠. 뭐 짧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근데 보면 한동훈 대표 모습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검사 같은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따박따박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따박따박 질문에 따박따박 대처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실은 정치적으로 해서 어떤 묵직함보다는 좀 가벼움이 느껴지고 좀 경솔함이 느껴진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렇고요. 또 초짜 이미지도 강해요. 자신의 워딩에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거짓말보다는 뭔가 좀 불투명한 얘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라든가 가벼운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분위기다 보다는 저는 본인이 결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그 짧은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럼 두 번째로는 경제 분야라든가 검찰 이외의 분야에서 너무 취약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1월 추경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했거든요. 무슨 1월 추경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뭐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지만 정말 경제는 무조건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확장재정을 거부했었던 분이 드디어 처음으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해버렸어요. 1월 추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지지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8% 나오고 있고요. 지지율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져요. 지금 8%니까 홍준표 시장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게 중도가 달아난 겁니까? 보수층에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피해야 될 그 리더 덕목 중에 하나가 그 말하자면 줏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지난 그러니까 2주 사이에 굉장히 좀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줏대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는 조금 약간 좀 경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을 딱 잡고 이게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이제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 격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꺾인 꽃은 다시 필 수 있지만 진 꽃은 다시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꺾이더라도 본인의 어떤 주장과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좀 명쾌하게 가야 되는데 계엄 당일날 밤에 보여줬던 선명성과 그 다음에 또 보여줬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임기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본인이 총리와 어떤 국정을 바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또 행태를 벌였단 말이죠. 이 모습들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보수 주류 지지층의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이고 좀 중도에 가까운 그런 보수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면 정체성이 뭐지라는 본원적인 질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우리 흔히 하는 용어로 붙었어요. 이른바 다른 잡룡들과 거의 좀 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지지율이라는 게 일희일비가 돼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호감도가 빠진 상태에서 지지율은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숙모두도 자숙모두지만 원인을 분석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20대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한 보완책들을 이번에 휴지기에서 조금 저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매일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보수 정당을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걸고 정치했는데 그 모토 자체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실적이 없고 저는 어쨌든 보수 정당을 바꿔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봤고 당 지지율도 제가 있는 1년 동안은 거의 국민의힘이 50%에 육박했었거든요. 정치적 연대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요 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표직 해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왔어요. 다음 날 이준석 대표가 내일 탈당 선언을 예고했는데요. 이 전 대표에게 탈당 만료 연락을 취하시거나 따로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그 당사도 그리고 회의실도 한번 방문 안 했거든요.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만날 일이 없겠죠. 친한동훈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네, 손을 내미는 건지 악담을 퍼붓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개혁신당 한 번도 안 오고 그랬다. 섭섭함을 토로하면서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계속 표현하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일단 본인의 존재감이 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대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개혁신당 가지고는 대선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또 합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인데 사실상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를 아주 싫어하겠죠. 그러면 접점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인데 두 분 다 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어떤 관심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개혁신당부터 지금 갈등을 좀 봉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포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포용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선을 위해서 이준석을 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죠. 또 포용했다가 또 사사건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의 좀 길이 좀 힘들다. 다만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 합쳐보면 32%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수의 국민들은 좀 뭉쳐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로 단일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좀 더 겸손하고 지금 불안한 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정치 초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계속 할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먼저 그림은 그 위기 국면 탈출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의원이 이번에 가장 치명적으로 구정치인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게 명태균 게이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준석 정치가 얘기한 새 정치가 이건가? 저 청년 정치인이 보여주는 아주 이른바 이 노회한 것들은 뭐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분과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하자면 대표 측 사태는 본인에게 기회예요. 왜냐? 본인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라는 젊은 정치인을 본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언척하기 전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얘기하면서 지금 본인도 차세대의 리더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한동훈이 안 되면 내가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는 지금 국면을 좀 탈피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고 길게는 보수 진영이 재편할 때 한동훈의 대안은 나야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때 좀 말하자면 동정심도 있었던 건 맞지만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해명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저는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젊은 리더 혹은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혁적 리더가 되려면은 최소한 본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지금이 굉장히 호기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게 과연 동력을 가질지는 전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링 위에서 만나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국 안정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양곡법 포함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기 바라지 않았죠. 근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고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될 때에는 국내적으로의 문제보다는 대외 신인도라든가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굉장히 불신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것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내란의 어떤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의 방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민주당의 압박이라든가 공격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 선택은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 한덕수 대행의 말하자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권리 행사가 사실 그 헌법과 법률에 명쾌하게 명시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했어요. 물론 2004년 고건 총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뭐냐면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부권도 행사했으니까 임명권도 행사해라는 이제 야당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국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은 사실 민주당도 차라리 거부권 하기 속내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왜냐? 만약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 법안 그대로 가면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에요. 국가재정농업사법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증인감점법 민주당 관계자들 국민의힘 요구하면 다 줄줄이 불려와야 돼요. 싫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이걸 해주는 건 아마 이 법안은 사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 청하지 못하지만 바라던 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1월 1일까지 시점인데 그렇다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는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고 최상목 부총리 대행하잖아요. 국무위원 의결 정도수가 15명에서 간당간당해요. 잘못하면 임명도 못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공세를 취하되 내부적으로는 플랜 B도 아마 구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부권 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써라 이런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야가 셈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를 좀 알아보죠. 서울은 이틀째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진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cm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춥던데 서울은 이틀째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였죠?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로 이틀 연속으로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기온도 영하 6.7도로 강추위가 나타났던 어제보다 0.5도 낮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15.6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대관령 영하 14.1도, 경북 청송 영하 12.3도 등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온 게 원인인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의 고비가 오늘 아침까지로 보이면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서울이 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주말까지는 평년 이맘때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한 차례 내려와 다시 추워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 겨울철 특징인 사만사온 패턴이 이어지며 추위와 기온 상승이 반복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눈비가 내린다고요? 네,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립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상의 구름이 서풍을 타고 들어와 서해안에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이번 눈비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내륙에 시간당 많게는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며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내륙에 3에서 8cm, 서울과 호남, 영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눈은 내륙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팀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의 2차 요청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미 구속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첩 범위를 협의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대통령 동치 소환 등 중복 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수사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첩 결정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소집했는데 대검은 향후 수사 계획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검사장에게 심야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자정쯤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통해서 이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수처에 전체 이첩 요구를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주장했다며 고심 끝에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또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 권한은 없어서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만큼 소환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실패한 소환 통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조사실에 누가 들어갈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수사 권한을 쥔 공수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갑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헌재 정기 재판관 평의가 이제 오전에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6인인 상황이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의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를 열 때에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네. 이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면서 6인 이상의 출석으로도 심리를 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변론에는 서면 심리가 있고 공개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을 이제 탄핵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 여부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6인 이상의 6인 이상이 출석해서 변론을 그러니까 심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그 결정문을 쓰고 있고요. 실제 지금 탄핵 심판의 경우에 예를 들어 6인 이상이 그 출석하면 심리는 열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까지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그 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이 파면에 이르든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조 헌재재판관도 뭐 결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인을 다 채워가지고 시작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3명 몫이 국회의 몫인데 이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그 학계에서는 조금 견해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9명 재판관 전원을 원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몫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그 재판관 몫은 그것은 현상 변경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국회 선출 몫의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몫의 3명은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해 오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지명하는 권한이다, 임명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권한이다라고 봐서 이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 황교안 그 총리가 그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이제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것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여기서 권리하고 사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권리와 사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좀 강행하면서 3명의 이 추천 몫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어떤 임명까지 받아내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본회의를 통과돼서 추천이 넘어오면은 결국은 이 한 권한대행의 몫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권한 대행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인에서 평의를 하고 있고 그럼 3명이 추가가 돼서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은 6명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가 3명이 늘어나서 9명이 되면은 이 중간에 이제 합류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철적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변수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파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국 심리에 관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이 속도와 관련해서
중간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론을 진행하다가 6인 네. 재판관이 나중에 3명의 재판관이 임명돼서 합류를 하게 되면 네. 그 전에 이루어졌던 변론에 대해서는 그 3명의 재판관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변론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과는 속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속도에 차이가 없다. 자,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서류에 대한 부분도 약간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연 우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심판이 좀 늦어져서 뭐 일단은 18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18일에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9명에서 7명으로 이제 줄어들어서는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6명으로 계속 가다가 2명이 빠지면 4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지금 이제 현재 그 재판관 3명이 보충된다는 전제하에서 하에서, 보면 예. 4월 18일자까지가 그 문영배의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이기 때문에요. 네. 4월 19일부터는 7인 체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쟁점인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신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 너무 또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대통령의 탄핵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혹은 그냥 지금 총리니까 총리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네. 어떤 논의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한 대행, 그러니까 총리의 직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대리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봐야 되고,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과거 이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당시 네. 그 발의 당시에 입장을 완전 정반대로 지금 뒤집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때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탄핵소추 되면서 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보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만 탄핵소추할 수 있고, 부위원장만. 그래서 그런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래서 당시에 이것은 대상자가 아닌데 그 탄핵소추한 거니까 이건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때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예. 권한 대행이니까 대행하는 그 권한자의 직위에서 탄핵소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 부위원장이지만 방통위 위원장으로 봐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탄핵소추안이 폐기가 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본인들이 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때는 그 권한 대행이 아니고 대행하는 그 직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그것을 논리일관되게 지금 주장한다면 오히려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예. 탄핵소추로 봐야 하는 것이냐 200명 이렇게 이상이죠. 반문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또 입법조사처에서도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 다음은 또 수수는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건가요? 예, 기재부 총리가 이제 네. 지금 제1부총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권한 대행 순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탄핵 심판 절차로 돌아와서 심판 지원에 대한 논란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서류 우편 수치 거부 상태예요. 근데 이게 강제할 수단이 없나요?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우편 송달, 원래 이제 원칙이 교부 송달이 원칙이거든요. 네. 송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이렇게
집배원이 건네주는 거, 네. 이걸 우리가 교부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탄핵 소추된 상태라 권한이 정지되어 있어서 그 대통령실의 그런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게 자신의 직무 범위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자송달도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송달 간주가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헌법재판소 그 전자헌법센터가 있습니다. 예. 헌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송달할 서류를 등재하고요. 예. 그 사실을 그 송달 대상자한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통보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데 이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또 통보 방식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러고도 이제 그 문서를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열어본 걸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네.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데 그 간주하기 위한 조건이 그 송달 대상자한테 어쨌든 통지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통지가 지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통지를 하려면 윤 대통령 본인의 이메일이나 예. 문자로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24일까지 이제 개헌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이제 알렸는데 지금 이게 제출이 되지 않으면은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 조금 유불리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하는 증거 서류를 네.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인 것은 우리가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증언에 의하면은 네. 한덕수 총리나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무회의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네. 밝힌 것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자료 없이 그럼 심판에 일단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인 거죠. 없는 서류인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예. 그 회의록 작성된 적이 없다면 애시당초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예.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심판이 91일 걸렸으니까 예. 그것보다는 뭐 쟁점도 명확하고 사안이 단순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보다는 더 적게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송달 지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은 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지를 못했습니다. 예. 주변적인 사실이나 그 쟁점이 아닌 것들을 둘러싸고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입장 표명한 것들을 보면 탄핵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고 그에 반대되는 정황들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사실관계를 어떤 치열하게 다툰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인을 신문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증거조사 절차들이 수반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라고 좀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리인단조차 뭐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 정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지연 변수로 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이 이제 그 51조죠. 헌법재판소 51조인데 지금
이 탄핵 심판 관련과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동일권에 대해서는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재판부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 같은 예. 경우는 이제 그러한 신청을 했고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여서 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는 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이제 선임돼서 활동한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헌재법 51조를 원용하면서 이 형사 공판 절차에서 내란죄의 1심 선고라도 날 때까지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한 명에 대한 탄핵 소추하고요. 예. 그래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문제하고 예. 이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 정지의 문제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예. 이 권한 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에 예. 한정되기 때문에 국정 수행의 어떤 차질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행사 이 정지의 효과를 비춰볼 때 예. 우리가 이 형사재판 공판 절차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제 헌재가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점을 뭐 강조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끝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검사 탄핵에 대한 부분이 또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뭐 나머지 검사 3명에 대한 1차 변론 준비 절차가 열렸는데 국회 측의 불출석으로 이게 3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회에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런 그 검사 서울지검장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 예. 얼마나 무리한 탄핵 소추였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닌가. 그 당사자들 탄핵 소추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리고 그 검사 업무 특히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그 서울지검장의 업무 수행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심대한 불이익을 입히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런 성의 없게 무성의하게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 사유서만 보더라도 예. 우리가 그 탄핵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탄핵 소추하고는 그러고는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러한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예.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차진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으로 모두 5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허허벌판에 군인들 몇몇이 숨가쁘게 몸을 피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카메라와 산타 인형을 부착한 드론이 순식간에 이들 사이로 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벌판 위에 있는 군인들 사이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나고 쓰러진 병사를 숲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SNS로 공개한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드러난 공격 장면만 무려 17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로 온 북한군을 사흘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으며 장갑차 2대를 비롯해 군사용 차량도 폭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으로 북한군을 촬영했다며 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동양인 얼굴의 군인이 보이는데 드론을 발견하고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군복을 입은 한 동양인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누군가가 서투른 영어 억양으로 마스크를 얼른 쓰라고 외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 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들의 사망 사실까지 은폐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지 벌써 2달째. 다른 전투까지 고려할 때 사상자만 이미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병사 사망자는 최소 100여 명,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0,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론 공격과 훈련 중 사고로 인해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걸 두고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살상용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입자 감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17일 심각한 피해를 본 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포착하기 위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20-30명씩 모였다가 최대 6명의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집결지로 이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자 북한은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 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러 협력이 미국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성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핵교리를 개정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또 핵 재앙 등 핵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는 등 핵 억제 임계치를 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군비 통제는 과거의 일이 됐다. 서방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러시아 주재 외국 무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자국의 핵 억제 임계치를 건드는 전략적 공격무기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삼각동맹이 주요 역할을 맡는 아시아 나토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для развертывания в Европе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что провоцирует гон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й. 러시아 외무차관도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압박하면서 핵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벌이는 무모한 지정학적 게임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Удручающую картину в сфере архитектуры соглашений и двусторонних, да 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тоже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поэтому... 세르게이 차관은 다만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간 접촉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새 행정부와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올 한해 통화 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완화적 추세를 유지했던 올해의 통화 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연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2.1%로 예측했습니다. 또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도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리 부담이 줄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We can therefore be more cautious as we consider further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fast or too much could hinder progress on inflation. 이에 따라 내년 말 예상 기준 금리를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 때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 관리 목표였던 2%보다 높은 2.5%로 예상되는 것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FOMC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곳 뉴욕 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내년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급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넘게 오른 1,45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1,450원 선을 돌파한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2.33% 하락한 2,426.55에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6% 하락한 682.53에 개장했습니다.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낙폭을 줄였지만 1%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올해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은행별 위기 상황 분석에 따라 차등해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계엄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건의한 사안 가운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이 됐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하나는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 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이번엔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 혼인과 출산 지원이 강화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연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의 납입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제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서 7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예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도심 속의 호수도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모레까지 강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로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니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과 인천의 대기질 나쁨 수준인데요.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고 먼지는 주말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과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에 눈비가 내렸지만 대기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해주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